일 물속은 훤히 꿰어도 한개일 사람 속은 죽을 때까지 모른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숨쉬듯이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그렇게 한이 되어서 말씀하셨던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알고 보니 첩이 있었대요. 오매불망 할머니 한 분만 보고 살아오신 심지가 곧은 가정적인 분이신 줄 깜빡 속았었다고.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할머니 자식인 제 아버지 외에 할머니의 다른 부인에게서 자식이 한 명 더 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배신감이 많이 크셨는지 저만 보시면 저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지희야 있잖니. 네 할아버지가 지 새끼 숨겨놓은 거 말고 나한테 숨겨놓은 게 또 하나 있었거든. 뭔지 아나? 논이었다 논. 숨겨놓은 지 새끼 줄라고 쌀 한 톨 없다고 내가 우는데도 끝까지 그냥 그 논 안 내어놓고 지 새끼 주고 죽더라. 죽을 때까지 입 꾹 닫고 나 속이는데 얼마나 속이 재밌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괘씸한 노인네야 그 양반. 그렇게나 속 모르고 독한 노인네였어. 그 인간이. 이 할미는 말이다.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속아서는 그저 네 할아버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단다. 뒤로 첩도 두고 지 새끼도 따로 낳아놓은지도 새카맣게 모르고 말이야. 하긴 그렇게나 철두철미하게 온 가족을 다 속였으니 내가 알 수가 있나. 조금이라도 티가 났으면 내가 단박에 알았을 건데 그만큼 꽁꽁 감춰두고 숨겼지 뭐야. 난 거짓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 네 할배가. 그러니까 지희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겠지만서도 네 남편 될 사람 만나면 너무 믿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너 빼고는 죄다 무슨 거짓말을 안고 사는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 너무 믿지도 네 맘도 다 주지 말고 조금만 남겨놔. 이 할머니는 네 할배한테 몸이고 맘이고 안 남기고 다 줘서 이렇게 손해본 맘으로 평생을 살아. 그러니까 널 위해서 조금 남겨놔. 사람 믿을 놈 하나 없다면서 속에 감춘 거 많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셨죠. 어릴 때나 조금 커서나 저는 할아버지였기에 그런 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만 그런 사람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알면 알수록 더 괜찮은 사람도 많고 처음엔 별로여도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솔직하고 감추는 거 없이 투명한 사람도 많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 있는 제 남편과는 연애를 10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죠. 남편은 저와 중학교 동창이었고 같은 반 개구쟁이였어요. 저는 공부를 꽤 잘하지만 굉장한 노력파였고 남편은 놀 거 다 놀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똑똑한 남편이 처음에는 정말 얄밉고 싫었어요. 야야, 지희야, 쟤 있잖아, 쟤. 왜 저기 제일 띨띨하게 생기네. 생긴 건 꼴찌같이 생겨가지고 쟤가 수학경시 대회에서 1등한 애래. 완전 반전이지. 쟤네 아버지는 무슨 교수인가 그렇대. 집안이 싹 다 학자 집안이라더라. 진짜 공부 유전자 그런 거는 존재하는 건가 봐. 쟤 완전 유명한 꼴통이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숙제도 잘 안 하는데 시험만 봤다 하면 맨날 만점이고 1등을 놓친 적이 없대. 장난 아니지? 아니야. 분명히 저러는 척하면서 뒤로 공부 죽어라 할걸. 천재는 99% 노력과 1%의 천재성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쟤 아마 남 모르게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지희야,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1%의 천재성이 거의 없대. 그러니까 네 말대로면 그 1%가 쟤한테는 유전자처럼 붙어서 태어난 거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쟤 모르는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셔. 3반의 개 이렇게만 말해도 다 제 이야기 하잖아. 쟤는 진짜 타고난 천재라니까. 쟤는 머리가 타고나서 노력도 안 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쁘니 이렇게 죽어라 해야 겨우 2, 3등 하는구나 했죠. 저는 학원도 많이 다녔고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었어요. 그마저도 졸릴까봐 아버지의 지압 신발을 신고서 서서 공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도 1등 한번 하지 못해서 잠을 아예 안 자기도 하고 코피 줄줄 흘리면서 밤새워서 공부를 했죠. 진짜 죽어라 노력했다라는 말은 늘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에 공부 외에 담지도 않았어요. 늘 수첩에 영어 단어 적어서 그 수첩만 보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었고요. 아이들이 무슨 가수 좋아한다, 운동선수 좋아한다고 할 때도 그런 거 좋아할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하면 1등 될까 싶어 눈도 안 두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수업은 허리 꼿꼿이 세우고 잘 들었는데 쉬는 시간 땡 하면 그 짧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 축구하고 매점 가고 자고 다 하는 애였어요. 게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 눈도 못 뜨는 연예인도 이름을 줄줄 꿰고 있어서 쉬는 시간이면 개가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려 아이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야야, 어제 인기가요 봤냐? 성률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 천사인 줄 알았네. 아이, 그렇게 예쁜 가수는 내가 살다 처음 봤어. 근데 어제 1위 못했더라. 역시 내가 직접 안 가서 그런 건가? 아이, 투표는 엄청 했는데 왜지? 그리고 어제 이승환 앨범도 사러 나갔었는데.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애였고 남편은 천재였어요. 그저 친한 친구 한둘만 있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하루에도 12번씩 남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제가 짜증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뭐만 하면 남편을 찾아댔어요. 그래서 더 꼴배기 싫었습니다. 제가 반장이었지만 남편한테는 말도 안 걸었고 혹 남편이 저한테 말 걸면 못 듣는 척하고 그랬어요. 야, 반장, 너 머리 왜 잘랐냐? 원래 어깨 정도 오지 않았냐? 묵지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머리 감을 시간 없어서 그런 거냐? 참, 너도 참 독하다, 독해. 너는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가 더 잘 어울려. 그냥 묶으면 되지 뭘 군대 갈 것처럼 그렇게 짧게 쳤냐? 우리 누나 보니까 일주일도 안 감던데. 그냥 지나가라. 나 공부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 썩 꺼져. 제가 아무리 심하게 말을 해도 남편은 굴하지 않고 저한테 매일 장난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사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매일 제가 2등 아니면 3등만 하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지인은 어디가 살짝 모자란 걸까? 아, 왜 맨날 1등을 못하는 거야? 너한테 들어가는 과외 학원비만 해도 얼만데 너무 돈값 못한다는 생각 안 드냐? 나도 내 딸이 1등 했다 소리 한번 하고 싶다. 아직까지도 기억날 만큼 아버지의 그 말이 참 상처였어요. 아버지 딴에는 제가 노력에 비해 나오는 게 너무 없으니까 속상한 마음에 하신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전까지 그런 말 단 한마디 하신 적 없었거든요. 어쩌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게 만든 건 저였을 겁니다. 그 누구도 제게 1등 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 말이 나오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죠. 소심한 성격과는 다르게 집요하고 고집을 통해 쓸데없이 승부욕이 대단했었거든요. 머리도 나쁘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중학교 1학년짜리 성적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제가 유난히니 같이 들떠서 부모님께서도 덩달아 공부로 압박이 심했습니다. 기왕이면이었죠. 가능성이 있으니 기왕이면 1등을 해보자 그랬어요. 지희야, 엄마가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우리 딸 2등이다, 공부 잘한다 하면 왜 2등이냐고 자꾸 묻는 거야. 안 그래야지 싶으면서도 주변에서 계속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그러게 우리 딸이 뭐가 조금 부족해서 왜 1등을 못하는 거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 너무 욕심인 거지?
크게 의미 없이 하신 말씀들일지라도 어린 제 마음에는 무게 있게 다가왔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부담이 되었죠. 그런데 저 자신도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1등하는 그 애보다 내가 못할 건 뭐야 그런 생각이요. 공부라는 게 성적이라는 게 제게는 꼭 도박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면 역전할 것 같다라는 얕은 희망이 있었죠. 공부가 노력만으로 다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제 가능성이 딱 거기까지만인 건 아닐까 한계에 부딪히고 자괴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한 번씩 남편에게 열등감도 같이 느끼면서 그 녀석 웃는 얼굴을 보면 괜한 성질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등교 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학교에 갔습니다. 해도 안 떠서 하늘이 푸르스름했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와 있는 겁니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알고 보니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척 했던 겁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는 당황하면서 책을 덮었어요. 저는 그 당시 남편의 그 숨은 노력보다는 남편 때문에 집에서 한 소리 들은 것들이 너무 속상해서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막 울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집에서 만년 2등이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산다고. 네가 그 맘을 알아? 나는 네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너만 없으면 좀 숨통 트일 것 같아. 남편은 우는 제게 1등이 그렇게 하고 싶냐면서 막 웃었습니다. 야, 1등이 별거냐? 내가 더 맞았으니까 1등이고 네가 나보다 조금 덜 맞았으니까 2등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중학교 때 암만 공부 잘해봐야 고등학교 가서 진짜 성적 나오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1등이라고 들뜨지 말라고 하더라. 괜히 허세 부리고 뻗대고 다니지 말라면서. 그러니까 너도 지금 네 성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야 나 하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나 같은 애 수백 명 있대.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위로라고 해주는데 그것도 너무 꼴보기 싫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달 뒤에 있었던 시험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슬쩍 바라보니 능글맞은 표정으로 절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날 제가 거머쥔 1등으로 인해 한 번쯤은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밀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시험부터는 남편이 줄곧 1등을 했지만요. 자기랑 사귀어주면 1등 자리 내어준다고 했는데 사귀고도 남편이 줄곧 1등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찢어졌어요. 남편은 외고에 갔고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 갔거든요. 하지만 학교가 달라져도 자주 만났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같이 공부를 했고 서로 의지를 많이 했죠. 특히나 나이를 먹을수록 저는 달라져 가는데 남편은 늘 변함없었어요. 좋게 말하면 여전히 소년같이 짓궂고 밝고 거짓없는 아이였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대책 없고 꿈만 크고 계획 없는 괴짜였습니다. 아마 남편의 가족들보다도 제가 더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생각 없어 보이고 멍청할 것처럼 보여요. 저도 첫인상이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래 지켜본 결과 마냥 대책 없이 밝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계산적인 사람이고 생각 없어 보여도 그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남들 앞에서 빈틈 있어 보이게 하는 게 남편의 습관이었어요. 모자라 보일 때 다가오는 사람들이 걸러내기 편하다면서요. 반대로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옳은 결정만 할 것 같지만 순 쑥맥이고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우유부단하지 올바른 선택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늘 남편의 선택이 옳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 말은 제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때 좋은 대학에 입학했지만 저는 긴장감이 심해서 시험에 삐끗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은 자기 학업 신경 쓰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대학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할 거 다 잘하면서 저를 늘 대하듯이 똑같이 챙겼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욱 남편이 믿음직스러웠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단 한 가지 유일한 단점이라면 경제관념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의 가정에서 자라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긴 했어요. 아주 어린 학생 때부터 연인 사이로 만나왔으니 평소 씀씀이를 자세히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제 지갑에서 단 1원도 나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죠. 제가 짠순이라 일부러 돈을 안 썼다라기보다는 남편은 늘 제가 지갑 열쇠 없이 자기가 먼저 내버리거나 자리에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제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어떤 날에는 만나자마자 오늘은 내가 내겠다고 하곤 했죠.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대답만 하고 그런 날도 본인이 다 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씀씀이일 것이 훤히 보였죠.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용돈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집에서 딱 정해서 주시는 건 아니고 내가 그때그때 달라고 말을 해. 그럼 달라는 대로 주셔. 그리고 난 부수입도 있고 사촌 동생 공부 알려주면서 뭐 이모한테 용돈 명목으로 과외비도 받고 있거든. 그것까지 합쳐서 쓰니까 뭐 웬만한 또래들보다는 더 1, 20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 당시 저는 한 달에 딱 7만 원씩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서 쓰고 있었어요. 확연히 다른 용돈 스케일에 놀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기보다는 저러다가 나중에 거지꼴을 못 면할 텐데라는 걱정이 더 앞섰죠. 그 나중까지 제가 함께할 생각이 이미 깔려 있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누구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수까지 했지만 그리 좋은 대학엔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저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연애와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저는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었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대학을 못 간 게 아니야. 그런데 날 버리겠다고? 그거 너무 손해 아니야? 나 같은 애 없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네가 삼수까지 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치자. 그래봐야 너 나이만 더 먹는 거야. 늦게 대학 들어갔으니 연애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럼 성공만을 보면서 죽어라 공부한다? 그거 성공할 거라고 누가 보장하는데?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는 건 답이 아니야. 삼수하지 말고 붙은 데 다녀 바보야. 좋은 대학보다 1년 더 흘려보낸 세월이 더 값지니까. 이별마저도 능청스럽게 취소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내내 여러 번의 헤어질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별을 고하는 건 저였고 다시 붙잡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불안전했고 남편은 늘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둘 다 취업을 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남편은 군대로 인해 2년이라는 공백이 생겼고 그새에 제가 먼저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처음으로 남편보다 한 발 앞서간 시기였습니다. 제 기량에 비해 운이 좋았는지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많은 돈의 월급도 가져보고 설레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특히나 돈 모으는 재미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전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어리숙한 애였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저 남들 가는 방향대로만 따라갔던 사람이라 처음으로 수중에 들어오는 급여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슴 벅차고 그랬어요. 집에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 돈이 잘 모였습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그대로 족족 제 통장에 꽂히니 정말 그것만한 보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휴가를 나오면
제가 월급쟁이라면서 만난 것도 사주고 한 번씩 생색도 내고 그랬어요. 소소하게 나름 돈 쓰는 재미가 붙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낭비를 하거나 마구 쓰지 않았고 제가 버는 월급의 10분의 1도 지출하지 않고 무조건 모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답답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요즘 누가 버는 족족 저금만 해. 어느 정도 금액은 투자도 하고 굴려야 돼. 너같이만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롭다, 위태로워. 개미같이 살면 안 돼. 새처럼 살아야지. 휘휘 날다가 목표물 보이면 획 낚아채면서 말이야. 죽어라고 작은 거 옮겨봤자 옮기는 동안 시간에 깎여져 낮아져. 에이, 소심쟁이.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돈이 생기는 족족 쓰기 바빴어요. 그런 게 자신이 말하는 새 같은 삶인 건지 새된 꼴 많이 보았습니다. 인맥이라는 게 투자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어떨 때는 대책 없이 돈을 써서 차비도 없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 제가 몰래 남편 지갑에 돈을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별 말도 없었죠. 처음으로 걱정이라는 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분 파이면서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라 어쩌면 좋지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미래를 함께하면 문제가 많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오로지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군대 선임을 쫓아다니느라 바빴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서요. 고작 군대 선임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제대하면 남인데. 좀 있으면 저녁이잖아. 바로 사회에 나오는 건데 걱정도 안 돼? 쓸데없는 내 시간이랑 돈 쓰지 말고 앞으로 네 미래를 신경 써. 대책 없이 살 거야? 그 군대 선임이 뭐 돼? 똑같은 군복 입고 있다고 다 똑같은 군발이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대학은 다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놨으니 얻어지는 인맥이 없어. 그런데 군대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 하지만 내가 누구야? 아주 대박인 사람을 알게 됐거든? 배울 점도 많고 얻을 점도 엄청 많아. 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 걱정 마. 그저 가벼운 사이에 그럴듯한 핑계를 얹어서는 제대하고도 그 대단하다는 선임과 술 먹고 돌아다니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취업도 반년이나 더 미뤄졌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으니 이제 이런 남편을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즈음에 같이 회사 다니던 동료가 제게 관심을 표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 한심하던 남편과 비교하자면 그 회사 동료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지희씨, 남자친구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 남자친구랑 정말 오래 만났고 요즘에 사이도 틀어졌다는 거 알아요. 지희씨가 불행해 보이니까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어요.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슬퍼 보이지는 않잖아요. 남자친구 정리하고 나한테 와주면 안 돼요?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속 모른다고, 특히나 결혼해서 같이 살 사람 속을 꿰뚫어 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10년을 넘게 알았어도 그렇게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저는 크게 실망했고 할머니의 남녀 이론과는 달리 굳이 오래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내게 찾아올 수 있겠다. 내가 남편 때문에 지금 온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할머니께 들은 그런 확신이 전혀 없었기에 고민 끝에 이별을 고했죠. 우리 벌써 서로 안 지도 10년 넘었어. 그건 너도 알지? 워낙 알아온 세월이 길었고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 네가 괜찮은 사람인 거 잘 아는데 우리는 이쯤에서 그만해야 할 것 같다. 나 좋다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해. 그간 1년간 네가 나한테 보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9년간의 두터운 신뢰가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 더는 안 되겠어. 솔직히 말해서 확신이 없어. 미안. 그러자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펑펑 울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도움닫기를 하는 시기라고 말하면서요. 그저 흥청망청 노는 걸 왜 그리 포장까지 하는지 울며 매달리며 하는 말에도 설득력이 없어 보였죠. 죽어도 헤어지는 건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어찌나 시끄럽게 굴었는지 나중에는 그 동네 민원까지 들어가서 경찰까지 동원되었어요. 거 아가씨, 헤어지려거든 내일 날 밝으면 헤어져. 왜 하필 이 밤에 이별 통보를 해서는 동네 사람들 다 깨게 하냐고. 보아하니 이 청년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간 만나온 세월 그 정으로 하루 정도 미루던지 아니면 얼른 이별 취소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도 없고 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별하는가 보다 했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죠. 그런데 세월로 인한 정이라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게 홀가분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10여 년을 만나오긴 했지만 미래를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는데 막상 앞으로 다신 못 볼 생각을 하니까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이별을 통보한 어제까지 머릿속을 스치는데 너무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별을 고하고 제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헤어지는 건 못하겠다면서요. 그러자 어제까지는 죽도록 울면서 매달리던 남편은 이별을 취소하겠다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이럴 줄 알았지. 지희 너랑 내가 1, 2년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널 제일 잘 알아. 너는 내 눈물에 제일 약한 사람이니까. 간밤에 남편이 제게 보여준 건 쇼였어요. 기억을 돌이켜보니 남편을 만나오면서 남편이 우는 걸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심하게 독감에 걸려서 학교를 하루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배탈이 났다고 울며 불며 난리치고 학교를 빼먹고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그날이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우는 척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해놓고 그렇게 제 앞에서 2번 울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뒤에 남편은 정신 차리고 취업을 했고 또 취업하고 반년 뒤에 결혼을 약속했죠. 저와 남편 모두 집에서 오래간 연애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결혼이 계속 미뤄지니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거든요. 그만하면 이제 결혼 좀 하라고 말이죠. 너네 만난 지도 벌써 10년 넘지 않았어? 꼬맹이 때부터 일찌감치 만나놓고는 무슨 결혼은 이렇게 질질 끌어. 걔가 너랑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대? 연애만 하다가 헤어질 거래? 아니면 네가 그런 거니? 어차피 이리 만나나 결혼해서 같이 사나 그게 그거야.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같이 사는 게 나아.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날이나 잡아 이거사. 그래서 반은 떠밀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모아놓은 돈은 얼마 없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꽤 했던 터라 적어도 많이 손 벌릴 필요는 없었고 최소한으로 결혼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시댁에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남편이 돈 한 푼 모아놓은 게 없어도 저희 집과 맞출 수 있을 정도는 되었거든요. 결혼 비용은 거의 반반 비슷했지만 저희 친정에서 조금 더 내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야 하는 거라면서 조금이라도 더 비용을 내시려고 했었어요. 저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맞춰서 살면 된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요새 집값도 너무 비싸고 그이랑 저랑 계속 벌고 있으니까 아껴가면서 살면 집은 금방 장만할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앞으로는 저희 둘이 살아야 하니까 둘 힘으로 쌓아가야죠. 이만큼 해주신 것만으로도 분에 넘쳐요. 감사합니다. 에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요새 물정은 잘 모르지만서도 진짜로 집값이 어마무시하대. 어떻게 내가 대준 그 돈으로도
집을 못 구한다는 건지. 승현이가 죽어도 그 돈으로는 택도 없다고 하더라고. 요새 집값 장난 아니라고.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운 세상이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치? 아무리 그래도 살면서 좀 힘들면 바로 말해. 언제든지 더 지원해 줄 테니까. 알았지, 지희야? 아니, 내 정신 좀 봐. 알았지, 세아가? 시어머니께서는 넉넉하게 결혼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집에서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꾸 시어머니께 무슨 여윳돈 있으면 더 달라고 조르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더 눈치가 보여서 그만하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 자꾸 왜 그래? 깡패야? 무슨 자기 집에 그렇게 돈을 달라고 그래? 결혼이 무슨 유세도 아니고. 이만하면 됐어. 우리 둘이 합하니까 조금은 빠듯해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앞으로 우리가 벌어서 양가 부모님한테 다 갚아드려야 하는 빚이야. 그러니까 그만 달라고 좀 해. 창피해 죽겠어. 결혼만큼 큰 행사가 또 어디 있겠어. 아마 마지막일걸? 이럴 때나 집에 손 벌려서 돈 좀 받는 거지. 또 언제 받으려고 그래.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늘 그렇듯 지희 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셔. 어릴 때부터 느낀 건데 남편은 가끔씩 알 수 없는 말들을 한 번씩 던졌어요. 그 알 수 없는 말들은 늘 한참 나중에서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니 이래저래 빌린 돈 빼고 3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적금 통장 하나를 만들고는 남편에게 경제권을 제가 가지겠다 말했습니다. 분명 남편이라면 돈을 흥청망청 쓸 게 뻔해 보였으니까요. 우리 집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의의 없지? 각자 하면 돈이 안 모일 것 같고 당신한테 주면 그놈의 군대 선임한테 다 갖다 바칠 것 같고 아니면 그놈의 인맥 관리한답시고 여기저기 퍼줄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내가 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불편하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알겠지? 그래. 아이 뭐 그럼 월급 들어오는 거를 네가 관리한다는 거지. 너 편할 대로 해. 못 산다는데 해달라는 대로 해야지 뭐. 자기도 느끼는 게 있는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받았고 저도 공동 생활비를 제외하고 제 개인 용돈으로 50만 원씩 쓰기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 갑자기 집값이 뒤집어지면서 신혼집 전세대출로 1억 7천의 빚이 깔려 있었어요. 막판에 전세 자금이 약간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빚을 갚아버리려 했습니다. 그저 제가 바짝 아꼈었죠. 물론 남편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빚이라는 걸 남기지 않으려고 제가 나서서 한 일이었습니다. 전 그만큼 잘하고 싶었어요. 경제권을 준 만큼 제가 관리해서 이만큼 잘 살았다, 잘했다 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돈도 잘 모았고 우리 집도 내 힘으로 장만한 거다. 그런 실적을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늘 제가 쥐어준 용돈을 탈탈 털어 다 썼습니다. 회사 생활만 하면 그 50만 원이라는 돈도 쓸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늘 텅 비었어요.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취미나 여가 활동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먹는 데에 쓰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기분 상하지 않게 슬쩍 물었어요. 용돈을 다 어디에 쓰는 거냐고 말이죠. 여보, 매달 1일에 내가 주는 용돈 50만 원, 그거 거의 어디다가 쓰는 거야? 당신 회사 점심 급식 나오잖아. 차량도 회사 지원이고 탕비실에서 커피도 다 준다며. 어디다가 써? 회사랑 집밖에 모르면서. 내 미래에 대한 투자? 아이 지금 생활에 안주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늘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지. 안 그래? 늘 말하지만 당신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쓸데없는 데 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진 않고 그저 쓸 데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는데 특히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듯 했죠.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 말을 안 해주고 숨기려고만 했어요. 그 사람에게 매달 그 돈을 다 갖다 바치는 듯 보였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너무 극성인 아내처럼 보일까봐 내색은 크게 하지 않으면서 살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50만 원이라는 돈은 애초부터 개인 용돈으로 정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즉흥적인 남편과는 달리 소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계획적인 편이라 뭐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해야 성미가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 용돈은 노리지 않고 저 자신만 최대한 짜게 살았습니다. 신경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을 많이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저와 남편 개인만 볼 것이 아니라 양쪽의 가족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 큰돈이 나가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각종 경조사는 물론이고 기념할 일이 생기거나 하면 성의를 보여야 했으니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차차 하며 뒤늦게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도저히 답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쓰는 제 용돈에서 더 털어 썼습니다. 딴 건 몰라도 양가 어른들께서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이런저런 비용들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 돈을 갚기 전까지는 그런 가족 행사라도 잘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정에서는 전세 자금을 많이 대주셔서 더더욱이 눈치가 보였어요. 제 바로 위에 있는 저희 언니 결혼 때는 대부분의 비용을 언니가 벌어서 갔거든요. 제가 막내이고 남편 쪽 지원이 언니보다는 적다는 이유로 집에서 있는 돈 다 털어 대주신 것이었습니다. 지 너도 잘 알지? 네 언니 결혼할 때 네가 한창 공부할 땐지라 네 언니가 눈치껏 자기 돈으로 했잖아. 김서방네 집안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도 했지만 네 언니가 직장 생활하면서 다 모아놓은 거 지 결혼에 다 쏟아부었잖니. 기우는 결혼은 안 하려고. 그런데 너 결혼할 땐 내가 돈 대주는 거 알면 엄청 서운해할 거야. 너 결혼할 시기엔 그나마 집에 돈이 모여 있었으니 대준 거지. 그러니까 네 언니한테는 내가 돈 대준 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빨리 안 갚아도 되니까 여유되고 생각나면 그때 돌려줘도 되고. 암튼 네 언니한테 절대 내색하지 말고 네가 벌어서 가는 거라고 해. 1억 7천 빚 중에서 반은 저희 친정 빚이었어요. 친정 엄마께서 개를 드시던 적금을 깨서 저를 다 주셨거든요. 어떤 돈인지 알기 때문에 많이 고마우면서도 먼저 결혼한 언니에게 너무 미안해서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친정에 갈 때마다 눈치가 보였어요. 물론 가족들이 제게 눈치를 준 것은 아니었지만요. 아버지 생신이 돌아오기에 하는 수 없이 제 용돈에서 털어 아버지 지갑 정도를 샀습니다. 너무 초라하기는 하지만 이해해 주시겠거니 했어요. 남편 또한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요. 결혼 전에 제가 털어놓았거든요. 친정에서 돈을 대줬는데 언니에게는 내색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두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아, 그래? 장모님이랑 처형한테 너무 죄송스럽네. 나중에 우리가 크게 갚아드리지 뭐. 우선은 감사하게 쓰고. 저는 미안해 죽겠는데 오히려 남편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책 없이 하는 말은 아니겠지. 적어도 빨리 갚으려 노력하거나 그만큼 우리 집 처가에 잘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안 경조사에 그 어떤 관심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생신도 생신이지만 바로 그 다음 달이 시어머니 생신이셨고 그 다음은 어버이날이었고 또 그 다음은 시아버지 환갑이 다가왔거든요. 저만 걱정이 태산이었죠. 여보, 우리 줄줄이 가족 행사 많아. 알고 있는 거야? 선물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태평해?
난 걱정돼 죽겠는데. 뭔 생각 있으면 말해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서 언제 우리 재산 늘리고 빚 갚고 살아. 그러지 말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챙겨도 늦지 않잖아. 우리 집에는 내가 말할 테니까 당신도 처가에 말해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원 없이 크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야. 무슨 복권 당첨이라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용돈을 좀 더 줄여서 가족 행사 비용 적금을 따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미리 지출 계획을 해놨어야 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가족들이니 사정 뻔한 거 다 이해해 줄 거라면서 자신의 의견에 따라달라고 했죠. 매달 있는 용돈 족족 쓰기 바쁜 남편을 믿기에는 그간 보여준 모습들이 못 믿어웠어요. 저는 남편의 의견과는 달리 경조사 챙기는 걸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가는 식비에서 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족들 행사를 챙기고 비게 된 돈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채워넣기 급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남편과 제 신혼살이가 너무 빈곤살이가 되어버렸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반찬이라고는 밥, 김치찌개, 김치, 계란 거의 매일을 그런 식으로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대체 뭘 얼마나 아끼려고 그러는 거냐면서 이렇게 사는 거면 잘 사는 것도 아닌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아? 굳이 우리가 이렇게 궁상맞게까지 살면서 돈을 모으면 그게 행복해? 그런 건 행복이 아니야, 지희야. 누가 보면 우리가 엄청 가난하고 빚더미에 있는 줄 알겠어. 우리보다 훨씬 빚 많고 월급이 적어도 이렇게 먹고 살지는 않아.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안 그래? 당신, 우리 똑같이 용돈 같은 금액 쓰기로 했는데 그거 다 쓴 적 한 번도 없지? 저번에 나한테 취미생활이 뭐가 있냐고 물었잖아. 그러는 당신은 있어? 회사랑 집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 그저 나랑 당신 매달 버는 월급 쪼개고 아끼고 이렇게 궁상 떠는 거. 그게 당신 일상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지 좀 봐. 당신한테 죽어라 아끼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버는 만큼 어느 정도 누리고 써야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당신처럼만 살면 진짜 답답하게만 사는 거라고. 제발 그만해.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게 너무 궁상맞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오히려 서운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제 삶이 뭘까 싶기도 했어요. 목적 전치라고 하나요? 행복하고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아끼는 것인데 그 목적을 잃은 채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일상의 행복을 다 반납한 듯해 보이긴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제게 한 차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전히 초라한 밥상을 내와도 아무 말이 없었고 여전히 궁상을 떠느라 많은 걸 놓쳐도 가만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달 용돈을 단 한 푼 안 남기고 다 썼고요. 괜히 매정하다 싶으면서도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잔뜩 만들었다고 제게 잠시 들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 반찬 정말 좋아했습니다. 일하느라 직접 반찬을 만들기도 힘들었고 사 먹으려면 그게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점쟁이처럼 반찬이 뚝 떨어질 때만 되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죄송스러우면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날도 시어머니와 반찬 뭐가 맛있더라, 반찬통이 어떻고, 요새 회사 일이 어쩌고, 남편과의 사이가 어쩌고 저쩌고 조잘조잘 사사로운 이야기를 꺼내다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제쯤 집 장만할까 싶어요. 저나 그 사람 월급은 늘 그대로인데 왜 다른 것만 다 오르는 건지. 결혼할 때 집을 구했어야 하는데 계속 전세살이를 전전하니까 언제쯤 집장만 하나 걱정도 되고 지금 전셋집도 그나마 덜 비싸게 3억의 전세로 겨우 구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때 지금 집 전세 말고 매매로 4억에 나왔다는데
턱없이 모자라서 전세로 돌린 거죠. 내년이면 좀 나아질까 그러고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행동을 뚝 멈추시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놀라시는 겁니다. 뭐? 4억? 정말 4억이었다고 했니, 아가? 그럼 진작에 샀을 건데 우리 승현이가 너한테 돈 안 주더냐? 내가 결혼할 때 쓰라고 쥐어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그 집 샀을 건데 왜? 그때 남편이랑 저랑 반반해서 비용 썼잖아요, 어머니. 막판에 전셋값을 올려서 저희 친정에서 8천 정도 보태주셨고요. 그이가 말 안 하던가요? 어머님이 그이한테 얼마를 주셨는데요? 남편은 딱 반으로 될 수 있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저는 시어머니께서 깜빡 헷갈리셨던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게 통장 내역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남편에게 집하라고 2억 5천을 쥐어주었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녀석이 왜 그 돈을 다 어디다가 또 그 꼴통놈이 뭔 짓을 했을꼬. 아이고 두야. 시어머니께서 휘청하셨고 저는 앞뒤 안 가리고 대책 없이 뭐든 추진하는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을 다 써버렸을까. 그런데 그 큰 돈을 쥐고 있으면서 매달 용돈도 다 쓰고 대체 어디다가 그 돈들을 다 쓴 걸까 걱정이 앞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시어머니 반찬도 다 두고 집으로 급히 왔습니다. 집에 가니 남편이 퇴근하고 와 있더라고요. 뻔뻔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왔어 하길래 저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없어? 나한테 뭐 감춘 거 정말 단 하나도 없어? 얼른 다 털어놔. 빨리 말하면 그나마 정상 참작해줄 테니까. 그러자 남편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 내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런데 반찬 가지러 간 사람이 왜 빈통으로 와? 끝까지 말을 안 하길래 그제야 제 입을 통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집하라고 지원해 주신 돈 다 어디에 쓴 거냐고 말이죠. 얼른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너무 서운해서 펑펑 울면서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 옆에서 다 봤으면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친정의 언니 눈치 보면서 엄마한테 손 벌렸다고 했잖아. 당신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잖아. 뻔히 다 알면서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 혼자만 알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 왜? 당신 집 돈이니까 나한테는 오픈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니야. 나는 100원 한 장 당신이 모르는 돈 하나 없이 다 알려줬어. 그런 게 부부니까 그래야 같이 맘 합쳐서 돈 모으고 앞으로의 미래를 잘 꾸려 나가니까. 근데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네, 여태. 정말 실망이다, 당신. 더 황당했던 건 저의 말이 끝나고 남편은 제게 텅 비어있는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에게 투자를 맡기는 바람에 단 한 푼도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더 기가 차서 막 서러워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진작에 당신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눈이 뒤집히고 남의 말에 혹해도 그렇지. 그 좋은 머리를 어떻게 그딴 데에 쓸 수가 있어? 이래서 사람들이 헛똑똑이라고들 하나 봐. 그렇게 잘난 척 다 해놓고 그 억 단위 돈을 투자한답시고 다 날려? 당신 진짜 미친 거지? 배달 주는 용돈도 그 투자하는 데에 다 쓴 거지? 그치? 아, 나 진짜 결혼 잘못했나 봐. 할머니 말 들을 걸. 사람 다 믿는 거 아니라고 결혼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그러셨었는데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할머니. 제가 땅을 치면서 후회의 말들을 막 내뱉으니 갑자기 남편이 희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또 뭐 더 큰 게 남은 거냐고 더 미치기 전에 말하라고 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책상 맨 아래 칸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더니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책도 많이 읽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돈돈거리면서 취미 활동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당신이 자주 여는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쩜 한 달이 지나도록 열어보질 않더라고. 거기 찍힌 숫자 좀 봐봐. 뒤늦게 앞을 가린 눈물을 닦고 남편이 건넨 통장을 보았는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억? 2억 5천을 흥청망청 날린 남편의 또 다른 통장에 4억이라니 저도 모르게 눈이 팍 트이더라고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채로 남편을 바라보니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돈을 다 투자하는 데 쏟은 게 맞고 그 투자가 수익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알고 지낸 선임이 유명한 투자회사에 다녀서 귀동량을 많이 얻었고 그 동량 얻으려고 그렇게 제게 잔소리 들으면서 돌아다녔다고요. 그게 다 돈으로 돌아와서 그 통장에 꽂힌 거라고 하는데 저도 진짜 속물이긴 속물인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불렸다고 하니 막 웃음이 다 났습니다. 수익 났으니까 다시 엄마 돈 돌려드리고 장모님 돈도 돌려드리자. 아이, 집이야 우리가 다시 모아서 사면 되는 거고 지금 전셋집 나쁘지 않잖아. 살면서 차근차근 모으면 되는 거야. 우리 아직 젊고 그동안 부모님들께 못 해드린 거 차근히 다 해드리자. 2배 조금 안 되게 불었지만 꽤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돈을 보고 눈이 돌았는지 남편에게 쪼르르 붙어서는 지금 이 돈도 투자하는 거 어떻겠느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면서 투자라는 게 밀당을 잘해야 한다고 더 큰 돈 붓는다고 더 많이 버는 거 아니라며 절 자제시켰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돈 보고서 잔뜩 들떠 있어서 정작 물어야 할 걸 못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서 저와 상의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저는 남편을 무슨 종교처럼 신뢰했고 뭘 하던지 다 뜻이 있겠거니 하고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그러면서 친정의 돈을 무사히 갚았고 언니가 서운할 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그저 자신의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설명을 했어요. 저 또한 무슨 복권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했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고 10수년이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투자펀드 관련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더라고요. 뭐든 역시 그냥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공부에도 그런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다반사이지만요. 그리고 그 일 외에는 더 이상은 제게 거짓말한 것도 없었고 모든 게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는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걸 한참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 드는 게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력파인 저와는 다르게 아빠 머리를 닮았는지 저희 아이인 딸아이는 또래에 비해 많이 똑똑했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가 공부 욕심이 남달랐어요. 딱 지 아빠였습니다. 집안 사정이고 뭐고 상관 안 하고 자기가 파야 할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난데없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폭탄 발언을 했죠. 저나 남편이나 집안에서 외국을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폭탄 발언에 이런지하로 안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남편이 흔쾌히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제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그걸 제게 주면서 보내주자고 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 돈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있었던 돈이었어요. 제게 매달 받았던 용돈을 그 통장에 다 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전 투자 금액이 그게 다가 아니고 더 있었더라고요. 그걸 내내 제게 말을 안 한 겁니다. 딸아이 원하는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마당에 그걸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뭔지 뭐 결론적으론 남편 덕에 살면서 금전적으로 힘든 일은 없었지만
멋모를 배신감은 있었어요. 딴 주머니를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차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한 번씩 남편에게 따져 묻곤 해요. 혹시 죽고 나서 나올 돈 더 없는지 미리 말하라고 말이에요. 없어. 당신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